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K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제 35회 2차 감정평가 실무 보시느라, 뭐 실무뿐만이 아니라 법규 이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보시느라.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번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좀 강평 좀 하면서 총평하고 문제 분석 잠깐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부담 덜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35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비해서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서도 적었다시피 작년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꽈락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35회 시험은 특히 시간적 압박이 좀 적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나 다른 이전 회차, 이 과거의 시험에 대비해서는 시간적 압박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시간적 압박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뜻은 무엇이냐?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모든 문제를 풀었어야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못 풀면 꽈락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어려웠다면 한 문제 못 풀어도 꽈락을 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번 회차 같은 문제는 모든 문제를 풀었어야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1번과 4번 문제에서 실수하면 좋은 점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토지에 대한 그리고 지정물에 대한 보상평가 문제였고요. 4번 문제는 그냥 감정평가 이론 문제였어요.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썼을 거예요. 외우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1, 4번 문제에서 실수하면 좋은 점수는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35회 같은 경우에는요. 현업보다는요. 이론에 좀 치중을 했어요. 이론에 치중해서 출제한 문제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요. 현업적인 부분을 출제를 해도 욕을 먹고요. 너무 이론에 치중해서 불이탈을 많이 출제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게 출제위원회 숙명입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이상 그 정도의 그런 욕은 감내를 해야겠죠. 문제의 출제 유형은 강사로서도 그렇고 수험생으로서도 그렇고 예상하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회 다른 출제위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출제 유형도 그 출제위원에 맞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제 유형을 저희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출제 유형 자체는 예상할 수 없지만 해당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회는 자, 두 가지예요. 계산 문제는 완벽해야 됐어요. 계산 문제는 완벽해야 됐습니다. 특히 1번 같은 문제. 계산 문제는 완벽해야 됐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1번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계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계산을 완벽하게 한 사람 대비해서 점수를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서술하는 문제는 키워드를 작성했어야 돼요. 키워드를 딱 꼽았어야 돼요. 키워드 없이 그냥 주구장창 내 할 말만 썼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워요. 네. 빠르게 대한 여부는 제가 감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좋은 점수는 받기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술을 했어야 합니다. 자, 감정평가 실무는요, 어떻게 출제될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35회 실무를 통해서 어떤 게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됐냐? 기본 개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왜냐? 35회 실무는요, 어려운 계산이나 시간 압박이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지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전형적이고 현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평가, 예를 들어 문제 1번 같은 거 아니면 문제 2번의 시상가액 조정 같은 거, 이런 거는요, 목차를 아예 정형화시켜서 암기를 해서 숙지하신 수험생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도 했어요. 정형화된 목차를 발라서 내가 이 목차 안에서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었어요. 문제 1, 2번을 통해서. 그리고 정형화된 목차를 숙지를 해서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셨을 때, 혼자 공부하실 때 실무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했다, 이런 수험생들이었다면 이번 35회차는 좀 어렵지 않게 느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 개념과 기본 목차의 틀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무든히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문제의 량이 받쳐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기 어려워요. 타고나지 않은 이상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여러 그 일반적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실무가 타고나고 머리가 좋으신 특별한 분들은 그냥 제끼고 들으세요. 근데 저는 저와 같은 일반적인 수험생 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문제 해결 능력은 기본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내가 숙지를 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전거 타는 거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두 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 네 발 자전거를 탑니다. 네 발 자전거를 연습을 해야 두 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두 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네 발 자전거가 익숙해진 다음에야 두 발 자전거를 연습을 해서 두 발 자전거 타는 거에 익숙해지고, 또 두 발 자전거를 타면서 방향을 틀거나 브레이크를 잡거나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두 발 자전거를 또 계속해서 타봐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무도 똑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의 문제들을 연습하는 게 네 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다면, 기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넘어서 난이도를 높은 문제를 접하는 게 두 발 자전거를 접하는 거예요. 그럼 두 발 자전거를 타면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방향을 트는 거는 난이도를 높은 문제에서 정말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 해결력이 그 두 발 자전거의 방향을 트는 것과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 그 기본 베이스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네 발 자전거를 제대로 연습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네 발 자전거를 정말 자유자재로 제대로 탈 수 있는 사람은 두 발 자전거도 빨리 탑니다. 네 발 자전거를 대충 타고 넘어온 사람은 두 발 자전거를 잘 못 타요. 근데 균형 감각이 좋아서 네 발 자전거든 두 발 자전거든 한 번에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하자고요. 일반적인 경우를 좀 제가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네 발 자전거를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네 발 자전거가 완전히 익숙해진다 하면 두 발 자전거의 연습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번 35회차 실무를 통해서요, 기본 개념과 기본 목차의 틀이 중요해지면서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시상가액 조정이 나왔어요. 시상가액 조정. 시상가액 조정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예요. 근데 이 시상가액 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기출문제가 여태 없었어요. 근데 35회 때 문제 2번 물음 1번으로 나왔죠. 10점짜리로. 그럼 이 10점짜리가 좀 더 배점이 확대돼서 시상가액 조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건물 감정 평가할 때 감가 수정 방법이 뭐 정액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분해법이 나왔습니다. 문제 1번에서. 분해법이 나왔는데 이 분해법이 굉장히 좀 불이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좀 불이타다 보니까 이게 배점을 좀 크게 내버리면은 수험생들이 참 난관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분해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99%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엮어서 내다 보니까 분해법을 내되 좀 간단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분해법만을 논점으로 가지고 2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환지 방식의 감정 평가 3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환지 방식의 감정 평가, 이번에는 가격을 추정하고 사정 면적의 차이 분석 같은 경우를 출제를 했지만, 이제는 환지 전후의 감정 평가, 그리고 담보 평가, 경매 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30점, 40점짜리로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점, 시상가액 조정과 분해법, 건물 감가 수정, 그리고 환지 방식의 감정 평가, 이 세 가지 논점은 향후에도 더 큰 배점으로 더 복잡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지 좀 방향은 잡으셨죠? 자,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자. 깊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목차 틀을 완전히 정형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목차 틀을 여러분들이 정형화 시켰다면, 완벽하게 숙지를 하셨다면, 문제 1번에서 적용 공시지가와 시점 수정치 물어보셨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쓰셨어야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목차 바르고 그냥 계산 숫자 때려 넣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목차 틀과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된다. 이 목차 틀은 기본 개념 숙지하면서 한꺼번에 목차 틀까지 숙지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시상가액 조정, 감가수정, 분해법,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의 사업의 경우 그 감정평가,
환지평가.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과거에 에르두법이라고 해서 환원율과 관련된 감정평가 방법이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문제가 나오고 나서 에르두법에 대해서 이론에서도 감정평가가 나오고요. 에르두 환원율이 계산 문제에서 섞이고 그냥 그 서술형 문제에서도 섞였어요. 기술형 문제에서. 단순 단답형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 기출이 되면 이게 2, 3년, 3, 4년 내로는 분명하게 나오는 게 여태까지 역사적인 추이였습니다. 기출 역사의 추이였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논점 생각하시면서 내년 시험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분석부터 할게요.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적용 공시지가 선정이 논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예요. 다만 적용 공시지가 선정의 목차 틀을 정형화시켰어야 돼요. 이 목차를 어떻게 쓸지 막 왔다 갔다 했으면 이번 시험은 풀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간 내에. 근데 목차 틀을 정형화 시켰다면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죠? 분명히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 적용공시지가 선정의 목차 틀 딱 제시를 해줬어요. 그대로 숙지해서 문제풀이 때 연습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쉽게 푸셨을 겁니다.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이었어요. 지가 변동률 역시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건 역시 지가 변동률 검토 시행령 37조 있죠. 검토의 목차 틀을 정형화시켜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목차 틀 발라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숫자 대입하고 계산하면 끝이었던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제가 기본 그 문제풀이 강의 때 지가 변동률 기본 목차 틀 완벽하게 암기해라. 그래서 그 암기한 내용으로 문제풀이 때 연습해라 말씀드렸죠. 네, 적용 공시지가와 지가 변동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형화시켰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특히나 여기서 소논점이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어찌됐든 공고고시에 따라서 지가 변동이 인정이 되는 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공고고시 전과 후를 나누어서 공고고시부터 공익사업에 따라 지가 변동이 인정되니까 공고고시 이후부터는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영향이 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했고 공고고시 이전에는 그냥 표준지 소재하는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것이 소논점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물음 3번은 토지의 보상평가, 일반적인 토지 보상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토지 보상평가고요. 근데 여기서 트랩을 하나 만들었죠. 평가 사례와 거래 사례를 모두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평가 사례와 거래 사례. 제가 문제풀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비교 표준지도 그렇고 평가 사례 거래 사례도 그렇고 4개, 5개, 보통 4개 이상 5개 이상 나오면은 배제 사유를 적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소논점이 숨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 그 사례에 각 사례의 배제 사유를 기재하는 게 좋았고, 자, 거래사 어차피 평가 사례로 선정을 하게 됐지만 거래 사례가 왜 주어졌을까 봤을 때 현업 보상 평가서에서는요 거래 사례를 통해서 그밖기요인 비교치의 그 적정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 사례로 그밖기요인 보정치의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썼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게 가장 베스트 답안이에요. 근데 혹여나라도 못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연습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못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 쓰셨을지라도 그렇게 큰 감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계산이 정확했다면 어느 정도 점수는 받고, 하지만 거래 사례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토를 한 수험생 대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꽈락이나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물음 4번은 지작물, 건물의 보상 평가였어요. 이거는 완전히 현재가치 계산 문제였죠. 거기에다가 감가수정, 분해법이 논점이었어요. 현재가치 계산 문제는 완전 논점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딱딱 나눠져 있고 거기에 현재가치 개수를 쓸 수 있도록 제시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 계약금 따로, 중도금 따로, 잔금 따로 목차를 딱딱딱 나눠서 내가 계산 정확하게 했다를 보여주는 게 논점이었어요. 계산 실수가 없었어야 부담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목차를 나누어서 보여줬다 그럼 베스트 답안이에요. 뭐 안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나누어서 보여준 게 더 베스트 답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수정 분해법은 좀 불이타 측면이 있어요. 예. 현업에서 쓰지 않는 문제이고 그 방법이고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시험상으로는 낼 수가 있겠죠. 수험 목적상으로는 현업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현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냈어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지만 추후 분해법과 관련된 문제가 좀 더 배점을 크게 해서 더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더 이상 불이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좀 총평을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보상평가를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한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이 당연히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그만큼 계산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네. 계산 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뭐 0.5점 까일 게 1점씩 까인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거래 사례에 제시된 걸로 그밖의 보정치 적정성 검토한다. 이런 거 하나 검토하는 게 점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쓰지 않더라도 그걸 하지 않더라도 꽈락은 받지 않겠지만 다 풀었다면 계산 실수를 하지 않고 하지만 엄청나게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분석 들어갈게요. 자, 문제 1번, 물음 1번. 시상가액 조정이 논점이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문제 풀이 때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시상가액 조정이 정형화된 목차 틀을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숙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까지 제가 친히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문제풀이에서도 분명히 강조했던 시상가액 조정입니다. 분명히 한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역대. 근데 이번 회차에서 10점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다음에는요 분명히 20점짜리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물음 1번에서 시상가액 조정 기준도 물어봤어요.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는 평가 목적, 시장 상황, 자료의 신뢰성, 대상 물건의 성격 해서 제가 기본 문 풀 때 목, 장, 신, 성으로 암기해라 라고 했고요.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시상가액 그 감정평가 방식별로 검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시상가액을 조정하고 감정평가의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베스트 답안이에요. 게다가 이 해당 본권 부동산이 구축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에 미달된다라는 것이 키워드였습니다. 네. 어차피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론처럼 서술을 해야 됐던 논점이었기 때문에 키워드가 뭐다? 최유효 이용. 요 최유효 이용의 키워드를 둬서 요거에 미달되는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가액에 50% 비중을 준다. 이거는 시상가액 조정이 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에 미달된다라는 거는 그 수익성이 가치 형성 측면에서 100%그 가치 형성의 요인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원가와 시세, 거래 사례 같은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왜? 수익성이 최유효 이용이 미달되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수익성과 원가 그리고 시세 이 각 상호 간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 답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좀 답안을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문제 2번에 시상가액 조정을 통한 감정평가액 결정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시상가액 조정 기준을 먼저 적었죠. 그래서 평가 목적, 시장 상황, 자료의 신뢰성, 대상물건의 성격을 종합 고려한다. 그렇게 해서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시상가액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써주고 결국에는 이 네 가지 기준에 맞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됐는지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평가 목적이 본건이 일반거래 시가창고이기 때문에 시세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시세 수준. 그렇기 때문에 본건의 인근지역 계양 같은 거 보면 터널 개통에 의해서 상권 발전도 이루어지고 순임료가 상승되고 거래량 증가가 이루어진다. 거래량이 증가되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 상승 같은 거를 반영을 하려면 최근의 거래 사례를 적용한 방법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상가액의 적정성이 클 수도 있다. 또 본건은 최유효 이용이 미달되는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수익 방식에 적용한 환원율 같은 자료의 적정성이 결여될 수가 있어요. 즉 자료의 신뢰성이 잘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환원율 등 자료의 적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물음 2번에서요. 환원율이 부적정하다. 왜 부적정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은 대상 감정평가할 때, 대상 물건 감정평가할 때 쓴 자료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 2번을 보고서 예측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료의 신뢰성이 별로 없다라고. 왜? 어차피 물음 2번에서 제시된 자료와 적용된 자료가 신뢰성이 없고 좀 이상하다라는 걸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언급한 거예요. 자료의 신뢰성 부분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본건은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수익성이 가치 형성 요인의 주된 요인이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구축 부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유효 이용이 미달돼요. 그러다 보니 신축 부동산에 비해 건물 가치가 낮아요. 왜? 구축 부동산은 건물이 감가 수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건물 평가액이 낮고 토지 평가액이 높아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부동산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이게 수익성보다 원가,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보는 원가적 측면이 가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방식과 원가 방식을 50% 적용해서 본건의 평가액을 결정한 거는 다소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쓰셨으면 좀 베스트 답안이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감정평가액 결정의 적정성 역시 먼저 쓴 시상가액 조정 기준을 예시로 해서 쓰셨다면 각각의 목장 신성, 평가 목적, 시장 상황, 자료의 신뢰성, 대상 물건의 성격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면 조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음 1번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자, 물음 2번은 환원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가액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원율이죠. 문제에서는 시장 추출법을 암시를 했고요. 각 매매 사례의 토지 건물 가격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체 매매 가격과 더불어서 토지 가격, 건물 거래 가격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가격의 비중 차이는 결국에는 최유효 이용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본권 부동산이 지역 개방이 계속 지역은 새로 개발이 되고 구축 부동산은 철거하고 새로운 부동산이 지어지는 상황인데 본권 부동산은 오래된 부동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유 이용에 어긋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이다. 이거를 좀 키워드로 언급했다면 베스트 답안이 되었을 거예요. 추가로 임차자의 질, 본건은 약간 마트로 임대를 주고 있었고요. 임대차 계약 성격, 장기 임대차였어요. 5년을 넘어가는 7년, 8년짜리 장기 임대차였죠. 그러면 당연히 적용할 환원율 역시 일반적인 단기 임대차에 대비해서 환원율도 좀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원율 산정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부채감당법, 투자결합법, 여러 가지 그 환원율 산정 방법이 있죠. 그러한 환원율의 산정 방법이 좀 그 검토가 조금 부실했다라는 것까지 좀 제시를 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자, 물음 3번은 환원율 결정 그리고 건물의 유효 잔존 연수죠. 자, 임대료와 가격의 정률 상승률 3%가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 8%까지 제시가 됐기 때문에 R, 환원율은 투자 수익률에서 이 가격 상승률을 빼는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결정을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저희가 현업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을 검토할 때는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분의 순영업소득,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 나누기 감정평가액으로 수익성을 좀 판단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건의 수익률을 그냥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본건의 임대료에 따른 순영업소득이 있었고 본건 적산가액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있었어요. 그 감정평가액을 딱 나누면은 환원율이 한 5%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건 수익성 대비해서도 결정한 환원율이 5%였기 때문에 약간 적정함이 느껴지는데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추가로 검토를 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물의 유효 잔존 내용 연수. 자, 유효 잔존 내용 연수는 건물만의 가액을 배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총 적산가액이 나왔죠. 90억이 넘는 금액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토지 평가액을 공제를 했죠. 자, 이 건물의 유효 잔존 내용 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이 환원율로 결정을 해서 수익가액을 구하죠. 이 수익가액에서
이미 토지 평가액이 구해져 있으니까 토지 가액을 빼줘요. 그러면 나오는 게 나머지가 건물일 것이다. 라고 해서 건물 평가액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유효 잔존 연수를 구하던 아니면 이 수익가액에서 곱하기 건물 가격 비율을 곱해서 건물의 가격을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추정된 건물의 총액을 가지고서 제조드럼가와 유효 잔존 연수, 유효 잔존 내용 연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모두 써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무방한데 유효 잔존 내용 연수가 한 6년 가까이가 제시가 되는데 본건의 유효 잔존 내용 연수보다 이렇게 구한 물음 3번에 따라 구한 유효 잔존 내용 연수가 더 짧아요. 더 적게 남아요. 이게 왜 그러냐? 본건 부동산이 구축 부동산으로서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유효 이용에 미달된다 라고 한다면 건부감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본건 토지상에 오래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그 부동산 건물 지상 건물 때문에 감가되는 현상, 건부감가가 일어나고요. 유효 잔존 내용 연수가 실제 잔존 내용 연수, 즉 유효 잔존 연수, 유효 잔존 연수가 실제 잔존 연수보다 적죠. 더 적게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실제 잔존 연수가 12년인데 유효 잔존 연수가 6년이에요. 그럼 이거를 원가법으로 건물 감정 평가를 할 때는 12년을 해야 될까요? 6년을 해야 될까요? 자, 6년으로 관찰 감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대상 부동산이 너무 노후가 됐다. 게다가 최유효 이용에 미달된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재량적으로 이 유효 잔존 연수를 산정해서 관찰 감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평가액에 반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12년이 남은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보다는 좀 더 줄어들겠죠, 평가액이. 그럼 그건 결국엔 뭐예요? 그거는 최유효 이용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반영한 감가라는 거죠. 감가까지 반영한 평가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효 잔존 연수를 물음 3번에서 묻는다라는 거는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기 때문에 건부감가 또는 관찰감가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멘트를 써주셨다면 아주 베스트 답안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검토하기는 어려워요. 검토해서 써주기는 어려워요. 이거까지 써주셨다면 진짜 스승에 가까운 답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쓰셨어도 충분히 유효 잔존 연수까지 쓰셨으면 점수 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2번까지 됐고요. 문제 2번은요. 그래서 총평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업에서 정말 많이 다루어지는 구축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 그리고 시상가액 조정을 좀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론적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를 했어요. 특히나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부터 시상가액 조정과 최유효 이용의 중요성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최유효 이용도 논점이 크게 나올 때 제가 어떻게 목차를 써야 할지 정형화된 목차 틀을 알려드렸고요. 시상가액 조정도 시장 상황, 평가 목적, 자료의 신뢰성, 대상 물건의 성격이 네 가지를 종합 고려한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어떻게 시상가액 조정을 검토하는지 정형화된 목차 쓰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 숙지에서 문제풀이 때 반드시 연습하세요라고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연습하셨던 분들은 네, 숙지하셨고 체화가 되셨던 분들은 이번 문제 풀이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공감하시죠? 결국에는 최유효이용이나 시상가액 조정이나 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논점들이 나왔지만 어떻게 시상가액 조정 기준까지 물어봤고 이 조정 기준을 어떻게 내가 검토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퍼서 파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날 것이다. 이거는 문제풀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도 최유효이용, 시상가액 조정과 관련된 목차가 큰 배점이 큰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이 3번 문제가 아주 더러운 문제였습니다. 참, 왜 평가 목적도 안 나와 있고요. 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이게 감정평가인지라는 문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가격을 추정하래요. 감정평가는 가격 추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평가도 아니고 가격을 추정하라고 돼 있어요. 현재 가격을 추정하라. 그럼 이게 감정평가의 영역인지도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3번 문제는 거기다 사적 면적의 차이까지 조금 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논점을 잡기도 어렵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지식을 어떻게라도 썼다면 모든 수험생들이 다 차이 분석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떻게든 썼으면 점수는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잘 쓰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쓰느냐 그 차이인 거지 일단은 썼으면 3번 문제는 무조건 점수 받습니다. 네. 무조건 그래도 뭐 45% 이상은 다 받지 않을까 싶어요. 다 풀었다면 뭐라도 적으셨으면. 그래서 물음 1번은 청산금 정산 후의 사전 면적이에요. 자, 청산금을 정산을 하게 되면요. 환지 면적 기준으로 사전 면적을 결정을 합니다. 환지 면적으로 어차피 토지 대장이 등재가 될 것이고 토지의 면적이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산금이 정산됐다면 모든 채권적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에 실제 등재될 환지 면적을 기준으로 사정해야 돼요, 면적을. 그렇죠? 그래서 이 환지 면적을 기준으로 사정 면적을 결정하고 현재 가격을 추정을 합니다. 네, 자, 면적 차이 분석이 무엇이냐? 결국에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 사업상으로 조합원별 상대적 가치 균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종전 토지가 가치가 큰 조합원에게는 더 큰 면적을 배분을 합니다. 근데 종전 토지 가치가 작은 조합원에게는 더 작은 면적을 배분해요. 그게 가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상호 간에 불평등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 환지 면적을 배분할 때 이러한 상대적 가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정리 후에 환지 예정지의 그 토지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게 배분을 해야 돼요. 환지 면적을. 그렇죠. 왜냐면 종전 토지의 면적은 격차가 기호 1번과 2번이 컸다면 기호 1, 2번의 환지 면적의 그 격차는 종전 토지의 면적보다는 그 격차가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획지 정리가 딱 그 정리가 된다면 도시개발 사업지구상의 비슷한 토지의 가격들은 비슷한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가치 격차가 크지 않고 가치 균형을 유지를 해야 하고 한다면 환지 면적의 차이가 종전 토지에 비해서 감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지 면적의 차이가. 아시겠죠? 네, 토지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게 조합원 상호 간에 토지 상호 간에 그 토지 가치 격차가 크지 않게 면적을 배분해야 하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격차가 컸던 종전 토지 면적에 비해서 환지 면적의 격차는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배분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좀 차이 분석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물음 2번은요. 청산금 정산 전의 사정 면적이에요. 보통요. 현업에서 청산금 정산 전이라면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사정 면적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추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산금이 정산 전이라는 건요. 채권적인 절차, 모든 채권적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예요. 그러면 환지 면적으로 최종 땅땅땅 하고 내 토지가 되는 건데 환지 면적으로 아직 내 토지가 될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공부상으로 나와 있는 권리 면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청산금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환지 면적으로 마무리돼요. 마무리되지만 그 마무리되기 전 상태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권리 면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업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자, 목적도 제시가 안 됐고요. 자, 실무 기준이나 법원 평가 실무 같은 경우에 보면요. 청산금 정산 전에는요. 환지 면적과 권리 면적 중에 작은 면적을 기준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면적이 아니라 둘 중에 작은 면적으로 기호 1, 2번의 사정 면적을 산정을 하셨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내용이나 아니면 법원평가 실무의 내용을 안다면 그런 내용들을 적고서 사정 면적을 결정을 했다면 충분히 채점위원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청산금 정산전 사정 면적을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권리 면적은 무엇이냐? 결국 비례율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을 산정을 하면 1.40이 나옵니다. 비례율이. 그래서 기호 1, 2번의 종전 토지 면적과 종전 토지 가치 추정액을 보면 종전 토지 가치에서 비례율을 곱하잖아요. 그럼 권리 면적을 고려한 현재 가격이 추정돼요. 그렇죠? 현재 가격이 추정돼요. 결국엔 무엇이에요? 이 비례율에 맞게 산정되기 위해서 비례율에 맞게 권리 면적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율을 고려해서 권리 면적의 차이가 토지별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율과 권리 면적, 비례율에 따라서 종전 토지와 비례율에 따라서 권리 면적이 각 토지별로 나누어졌다. 다르게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연관지어서 기재했다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 좀 해드리자면 현업에서는 청산금 정산 전 권리면적 기준하고 있는데요. 평가 목적도 제시된 게 없어요. 문제 3번은. 그리고 실무 기준이나 법원 평가 실무에 의하면 청산금 정산 전 환지 예정 면적 또는 권리 면적 중 작은 것을 택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2의 사정 면적을 권리 면적이 아니라 더 작은 면적을 기준했어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정 면적을 달리 정했어도 그에 맞게 그냥 차이 분석을 일반적으로 서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점수 획득이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문제 3번은 모든 수험생들이 제대로 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논리로 답안을 적었다면 충분히 득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너무 애매하게 나왔고요. 강사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컸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묻는 건지 좀 오래 고민을 해야 됐던 그런 문제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3번까지 분석을 했고요. 문제 4번 문제 분석을 하면 4번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감정평가 이론의 문제죠. 감정평가 이론 총론과 강론을 다 공부하셨다면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초과수익의 요건을 묻고 있고요. 그래서 초과수익 개념을 적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적 보호와 초과수익의 이전성을 기본적으로 서술했고요. 그리고 초과수익의 계속성을 작성하셨어도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굉장히 좀 배점이 작은 문제였어서 이거 두 개만 써더라도 배점을 다 채웠을 문제였습니다. 물음 2번은 정상수익률의 산정 방법이죠. 그래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유사기업 평균이익률 그리고 산업의 평균이익률, 해당 기업의 자본비용 이 세 가지를 써서 좀 답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적인 감정평가 이론 문제였고요. 감정평가 이론에서 몇 번 회독이라도 하셨으면 직접 작성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제가 총평에서도 맨 앞 페이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되었고 시간적 압박이 적었다. 하지만 1, 4번 문제에서 실수하면 좋은 점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35회차는 진짜로 딱 제시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느냐, 깊이, 딥하게 숙지를 하고 있느냐, 내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말 회독을 많이 했느냐를 확인했던 회차였어요. 또한 기본적인 문제이더라도 이 기본 목차의 틀을 정형화해서 내가 실무적으로 감정평가사가 되었을 때 현업에서 내가 수험생 때 배웠던 정형화된 목차를 실제 감정평가서에 표현해내고 표출해낼 수 있느냐를 묻는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의에서 문제풀이 감정평가 실무의 시험은요. 모의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문제 1번 적용공시지가와 시점수정치 다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보상평가할 때 쓰는 목차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정형화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평가서에 쓸 만큼의 내용이 숙지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답안지에 현출하면 되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35회차는요. 기본 개념의 중요성이 하나고요. 두 번째가 기본 목차의 틀을 정형화해서 발라버리고 기계적으로 발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관건이 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이번 문제 35회차는요. 완전 딥한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는 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문제 해결력을 좀 기르려고 했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조금은 좀 기본 개념과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좀 승부수를 낼 수 있었던 그런 회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도 써놨지만 35회 2차 시험 유종의 미를 거두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시고요. 편하게 쉬시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력은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통해서 먼저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35회차를 통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기본 개념의
숙달, 그리고 기본 목차의 정형화된 틀, 숙달, 이 두 가지 꼭 수험 방향으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실무 기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6회 시험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35회 이번 시험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어차피 미련 가져도 아직 채점 시작도 안 했고요. 채점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손은 떠났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봤자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하시면서 못하셨던 거 열심히 즐기시면서 묵묵하게 결과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35회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36회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